오늘은 악명 높은 중국의 문화 검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문화 검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최근 바이트댄스나 텐센트 같은 중국의 IT 공룡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검열이 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나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중국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문화 검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죠. 중국은 영화부터 게임, 아니 사실상 모든 문화 콘텐츠들을 국가에서 통제 및 검열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중국 정부에서 검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는 검열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중국에서 문화 검열을 담당하는 기구는 국가광파 전시총국 줄여서 광전총국입니다.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한 기관이죠. 광전총국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디어 매체를 심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전총국의 검열 방식은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심의하는 방식이 아닌 해골이나 귀신 같은 특정 매개체부터 제목과 단어 선택 같은 사소한 뉘앙스까지 모든 것을 검열하고 있죠. 중국의 경제는 현재 누가 보더라도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식시장과 기업들, 스타트업과 투자 유치까지. 실제로 중국은 저번 영상인 대륙의 실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혁신적인 시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유독 문화 부분에서만 이렇게 엄격한 것일까요? 중국의 문화 검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언급했던 광전총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광전총국은 국共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광전총국의 이름은 광파사업국이었죠. 이때 중국은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광파사업국의 역할은 문화 검열이 아닌 언론 검열이었습니다. 상위 기구도 행정부가 아닌 언론 관할의 신문총서였죠. 1952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의 기구로 개편된 이후 제4의 운동이 시작되던 1955년에 이르러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무원 산하로 옮겨졌죠. 이 시기는 마오쩌둥이 중국 내부의 지식인 계층을 박해하던 시기였던 만큼 광파사업국의 언론 통제도 극단적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광파사업국은 현대의 광전총국과는 역할도 의미도 그리고 영향력도 차이가 큽니다. 굳이 광파사업국이 나서서 검열을 하지 않아도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힘이 막강의 통제가 되던 시기였으니까요. 거기다가 60년대 중반부터는 자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자국의 문화를 박살내는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던 문화 대혁명이 벌어졌죠. 문화 대혁명 당시 중국의 문화 및 언론은 공산당이 알아서 통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해섭학원 사건이 있죠. 해섭학원 사건은 대대적인 문화 파괴 활동의 시작점이기도 한데 해섭학원이라는 연극이 대약진운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음모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실 해섭학원 사건은 문화 검열의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공작에 더 어울리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에 있는 서인방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광전총국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1998년부터 이름도 광전총국으로 바꾸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때 이름은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으로 현재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광전총국은 언론이 아닌 문화 전반에 이르는 검열을 시작하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장국영을 세계적인 톱스타로 만들었던 패왕별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명작으로 꼽히며 난리가 났던 영화였지만 정작 영화를 만들고 배급했던 중국 내에서는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영화죠. 패왕별이가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동성애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 때문입니다. 패왕별이 외에도 뼈나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들도 모두 상영금지를 내렸죠. 중국의 전통 귀신인 강시조차도 대중들 사이에서 사이비 종교나 미신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특정 호러 장르의 캐릭터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사실상 모두 금지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장르나 분위기가 공포스럽지 않아도 위에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모두 금지입니다. 심지어 고스터버스터즈도 금지당했죠. 광전총국이 검열 기준 매뉴얼을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자기들 입맛에 따라 검열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는 시골 해병의 반란이라는 스토리 때문에 검열당했지만 정작 부패한 공공조직과 파벌 싸움이라는 중국이 싫어할 요소를 모두 가진 국내 게임 클로저스는 무사히 검열을 통과해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중이죠. 일각에서는 클로저스의 스토리가 외국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그랬다는 주장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아예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확실히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클로저스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 해골이나 혁명 그리고 피가 등장하는 미디어는 모조리 검열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편하죠. 그럼에도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득바득 검열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품이 망가진다는 불쾌함이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이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는 더러워서 안 한다 라는 말이 나올 수준이지만 이성적으로는 중국의 막강한 인구수와 거기서 나오는 돈을 포기하기는 힘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검열 기준에 맞추면서 작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수정을 해도 중국의 작품을 유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영화의 경우 중국은 정말 까다로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할리우드 블랙아웃 때문이죠. 할리우드 블랙아웃이란 중국 공산당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중국 내에서 외국의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름은 할리우드 블랙아웃이지만 할리우드 영화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이 할리우드 영화인 것이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줍니다. 할리우드 블랙아웃은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안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당이 영화사들에게 직접 명령하는 형태로 실시되죠. 그래서 조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생긴 이유는 중국의 자국 영화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크린 쿼터제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자국의 영화 시장 보호라는 목적만 같을 뿐 방식은 다르죠. 스크린 쿼터제는 한 분기 동안 일정량의 한국 영화를 개봉해야 한다는 제도지만 할리우드 블랙아웃은 아예 외국 영화를 통제해버리는 조치니 말입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블랙아웃이 시행되는 기간은 영화사들에게는 성수기와도 같은 설 연휴와 노동절 연휴 그리고 방학 시즌과 추석 연휴입니다. 공산당의 행사 기간에도 할리우드 블랙아웃이 시행되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디즈니입니다. 2018년 1월 개봉한 어벤져스 3편은 전 세계에서 흥행을 했지만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할리우드 블랙아웃 때문에 5월까지 개봉이 밀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부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런 조치까지 취하니 불만이 생겼습니다. 2018년 당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폭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죠. 물론 할리우드 블랙아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조치들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불만이 많았던 만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높게 먹이는 강경한 조치를 내렸죠. 모든 물품이기 때문에 중국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정책을 낸 것이죠.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정책을 계속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불평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죠. 타격이 컸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시진핑은 화해의 제스처로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때 할리우드 블랙아웃도 같이 완화되었죠. 덕분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계획된 기간에 개봉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 광전총국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명칭을 국가광파 전시총국으로 바꾸고 언론 출판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광전총국 산하에 있던 중국의 언론사들이 대부분 독립하기도 했고 중국 공산당이 직접 언론 감찰에 나서면서 힘이 많이 약해졌죠. 이런 양상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8년 당시 광전총국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화 검열은 여전히 광전총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문화 검열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는 황금방패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 국민들의 정보를 검열하는 정책이죠. 혹시 유튜버로 활동하는 중국인을 보신 적 있나요? 중국 틱토커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마 중국 유튜버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 이유가 바로 황금방패 때문입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금승공정이긴 한데 보통은 황금방패라고 부르죠. 황금방패는 199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해외 소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만남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이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보안부터 영상 감시에 심지어 얼굴 인식까지 활용하고 있죠. 사실 중국이 정보 통제를 통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흔하게 알려진 사실이라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황금방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죠. 하지만 3만 명이라는 숫자는 14억 인구가 인터넷에서 뭘 하는지 감시하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2000년대 후반 한창 트위터가 세계적으로 SNS 신드롬을 일으키던 시기 중국인들이 보안을 뚫고 트위터에 가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죠. 이 사건 때문에 중국은 SNS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했음에도 인터넷을 활개하는 2세대 홍위병들이 있는 것을 보면 완전한 통제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독재 체제를 버릴 수 없기에 계속해서 문화 및 언론 탄압을 하고 있죠. 작년에도 중국 연예계를 탄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침낭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국내에서는 마오쩌둥의 정풍운동을 붙여 2021년 연예계 정풍운동이라고 부르죠. 2021년 1월 중국의 톱스타이자 인성 문제로 논란이 되던 배우 정상이 대리모 이용 및 낙태에 대한 폭로에 휩싸였습니다.
정상을 시작으로 중국 연예인들의 논란 및 사건 사고가 중국 언론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연예 뉴스가 터졌습니다. 엑소엠 출신의 크리스가 약물을 남용하고 성폭행을 한 사건부터 궁수현성으로 인기를 모은 배우 장저한의 우길기 사건까지 발생했죠. 장저한의 경우 우길기뿐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와 노기 신사에서 기념 촬영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기록 말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중국 공산당은 연예인 팬덤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2021년 8월에는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미성년자가 아이돌 및 연예인 팬으로 활동을 하거나 돈을 지출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인기 차트를 폐지시키고 연예인을 위해 돈을 모으는 행위도 통제되었죠. 사실상 연예인과 팬덤 사이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10가지 규칙이 발표되었죠. 독재 국가들은 10가지 규칙이나 원칙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9월에 들어서는 광전총국이 연예계 검열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대충 과도한 오락성을 금지하고 연예인에 대한 고액의 출연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때 가장 많은 칼질을 당한 것은 웨이보였습니다. 웨이보는 연예인 팬덤이 자주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죠. 웨이보는 광전총국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의 팬 계정을 삭제했고, 이후에는 연예인에 대한 광적인 충성도를 보이는 계정 역시도 삭제했습니다. 이때 삭제되거나 정지된 계정들 중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팬 계정도 상당수 포함되었죠. 대표적으로 지민을 들었을 뿐이지 이때 삭제되거나 정지된 한국 아이돌 팬 계정은 정말 많았습니다. 시진핑의 정풍운동은 인터넷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예계 전반에 뿌리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연예인이 유명세를 얻는 것이 금지되었고, 공연자의 립싱크 금지 및 관객들의 무질서한 관람 금지도 추가되었죠. 관객들의 무질서한 관람도 말만 좋아 보이지 충분히 걸고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현재는 연예계를 넘어 게임과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드라마 출연진의 국적 표기를 의무화시키거나 브로맨스 장르 역시도 금지시켰죠. 아예 여성 같은 외모를 지닌 남성들, 일명 양파오를 다루는 모든 미디어가 통제되었습니다. 양파오에 대한 규제는 시진핑이 흘리듯 던진 말에 영향도 컸는데, 시진핑은 양파오를 두고 서구의 미적 기준이자 사회의 악이라는 말을 했죠. 이렇듯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도 무사히 데뷔한 아이돌이 있기는 합니다. 시진핑의 입맛에 맞춘다고 나온 중국 문화 속의 전형적인 남성상인 마초에 부합하는 그룹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시를 하겠다며 중국 공산당의 감찰 조직 중앙순시조가 몇 개 대학으로 파견되기도 했죠. 중앙순시조 파견을 담당했던 중국 기율검사위원회에서는 최근 대학에서 이념 교육이 잘못 진행되는 것 같다는 명분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의 대대적인 교육 때려잡기도 진행되었죠. 역사는 절대적으로 교과서대로만 교육시켜야 한다는 명령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교육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중국의 IT 공룡들 역시도 작년에 시진핑한테 많이 맞았죠. 2021년에 들어서 본보기로 두들겨 맞은 게 웨이보였을 뿐이지 게임 유통 분야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텐센트나 틱톡의 바이트댄스, 그리고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수없이 잡혀왔습니다. 특히 텐센트와 바이두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IT 업계 탱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갖 규제에 시달려왔죠. 텐센트의 경우에는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게임은 약과도 같다는 말을 했다고 주가가 바닥으로 박히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식 셧다운제의 발표 역시도 텐센트에 큰 영향을 끼쳤죠. 강화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에 게임을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임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말과 금요일의 게임 시간 역시도 1시간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죠. 어쩌면 일부 게임 유저들은 쌍수 들고 환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텐센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게임을 가져올 때 검열 조건에 맞추느라 황금기를 놓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으니 더없이 억울한 일입니다. 여담으로 중국의 문화 검열이 워낙 완고하다 보니 유저들에게 익숙했던 게임 일러스트가 이질적으로 변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2018년 출시된 카드게임 괜트가 대표적이죠. 괜트는 더 위쳐라는 RPG 게임 안에 있던 미니게임인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2018년에 개별 게임으로 출시된 케이스입니다. 게임의 장르가 카드게임이다 보니 일러스트 역시 하나의 재미 요소지만 중국인들은 워낙 일러스트를 볼 수가 없죠. 괜트의 검열 사례만 봐도 영상 20분을 채우고 남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점들은 단순하게 이미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카드의 컨셉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 괜트까지 안 가더라도 텐센트와 블리자드가 협력해 개발한 디아블로 이모탈의 경우에는 아예 부두술사 캐릭터 자체를 없애고 출시하는 극단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니 다소 조롱 섞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이죠. 계속 언급했지만 중국 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미디어 제작사들 역시도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중국의 자본도 한국을 비롯한 할리우드 영화까지 들어가고 있죠. 이런 양상은 자연스럽게 콘텐츠 제작에도 묻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즐길 미디어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당장 트랜스포머만 봐도 중국 시장에서 돈맛을 보더니 망가지기 시작했고, 명작으로 꼽혔던 퍼시픽님은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서 파워레인저의 아류작으로 전락했죠. 사람을 뜯어먹는 베놈이 영화에서는 세계를 구한다고 난리를 떠는 이유도 중국의 입맛에 맞춰 권선징악을 넣으려다가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영향을 받았죠. 등장인물 중에 에이션트 원은 원래 티베트계 여성이었지만 중국이 티베트를 불쾌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인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는 틸다 스윈튼을 정말 좋아하고 작중의 모습도 멋있었지만 배우의 문제를 떠나서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죠. 정말 현실판 1984가 따로 없네요. 마지막으로 신기한 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1984는 금지 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고전 명작을 규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중국 문화 검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